지금부터 2022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한국 행사 기업가 정신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창업에서 지속 가능 기업이 되기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ESG 혁신 경영 사례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드레이크스타 투자 파트너의 비탈리 골롬님의 기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탈리 골롬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비탈리 골롬님은 글로벌 투자은행 드레이크스타 파트너스의 파트너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지속가능 에너지 부문 전문 투자자입니다. 특히 HP 테크벤처 창립 및 AI, VR, 3D 프린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럼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5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됐었죠. 예전에는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다시 세계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미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세계가 변하고 있고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 배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배경에서 오는가, 우크라이나 태생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 자라났죠. 그리고 그때 어려서부터 기업가 정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로서 CEO로서 1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고 리스크를 떠안았고 그리고 또 행동함으로써 배웠죠.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휴렛패카드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휴렛패카드가 그 오리지널 스타트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1938년에 첫 그 스타트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은행 쪽으로 가서 후기 파이낸싱을 돕고 있습니다. IPO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자금을 조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드레이크 스타이에서 파이낸스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파이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굉장히 흥미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번 산업화를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죠. 산업화가 변할 때마다 그 단계가 변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업혁명 때에는 그 물리적인 세계랑 디지털 세계가 융합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15년 동안 벌써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이 전환에 한 반 정도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세계가 변했죠. 관련된 변화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세대를 나누죠. 매 10년마다 여러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메인프레임 컴퓨터 덕분에 산업 컴퓨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가 8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또 PC 세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PC 에라 때 거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죠. 특히 미국에서 그렇고 그리고 또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2000년대 컴퓨터가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세대가 등장하죠. 한국이 모바일 선도국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데이터 에라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세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보 수많은 유닛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AI가 가능해졌고 AR, VR 그리고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 기술상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F 소설을 읽으신다라면 아이삭 아소모프라는 러시아 태생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84년에 이 사람이 2019년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이사모프라는 작가가 로보틱의 창시자로서 추앙을 받고 있죠. 이 사람이 25년 뒤 내지는 30년 뒤 그러니까 83년에서 2019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라고 말했고 사회가 더 빨리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것보다 더 빨리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 세대가 훈련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이 전환을 굉장히 어려워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자동화 때문에 단순한 노동력이 불필요해졌다라는 거죠. 벌써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최소 교육만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지난 산업혁명 때 고등학교만 미국에서 졸업한다라면은 뭐 상황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는데 오늘날에는 생산성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 변화 가속화의 경제적인 효과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있죠. 많은 경제에서 지금 불안정합니다. 경제가 너무나 빨리 변하기도 하기 때문이고 기후변화이기도 하죠. 전 세계 많은 부분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국가별로 큰 쟁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주의가 있죠. 브렉시트 기억하시죠? 영국 국민 중 일부가 조금 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다 보호주의로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국가주의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계 지도자들이 경제 스트레스 상황을 이용을 해서 국가주의적인 움직임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아시니까 이번에는 좀 피하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여러 가지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HP에서 재직했을 때는 세상이 세 가지 속도로 다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대로 성장을 하죠. 이게 코로나 전 수치이긴 하지만 이런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선도 경제들은 2%대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이노베이션, AI, 메디컬, ICT 그리고 또 배터리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률이 약간 더 더딥니다. 근데 자원 효율성, 디지털 싱글 마켓 창출,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대의 성장을 하죠. 예전 한 20, 30년보다는 성장이 둔화되긴 했는데 중국은 글로벌 리더십, 에너지 리소스, AI 그리고 로보틱, 배터리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에는 중국이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죠.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못 드시지만 그쪽의 기존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섭사하라 쪽에서 리프프로그 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단계를 건너뛴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빨라지진 않겠지만 삶의 질이 빨라질 거고 그리고 또 수억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온라인을 조인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20년 동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의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인데요. 혁신의 첫 번째 웨이브는 1차 산업혁명과 관련됐습니다. 수력을 사용을 했고 철광석을 사용했고 자료 물질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2차 웨이브는 1900년대까지 지속되었지요. 1차 대전까지요. 그때는 증기 파워라든지 철도 그리고 철강이 진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3차 웨이브입니다.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죠. 전기가 중요했습니다. 전기가 주 원동력이 되었고 다양한 화학 제품들이 더 세련된 화학 제품들이 선보여졌고 그리고 또 내연기관이 기술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 4차 웨이브입니다.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속되었는데요. 이는 석유화학, 전자 그리고 또 항공이 많이 선도를 했던 그런 시대이고요. 이제 5번째 웨이브입니다.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1990년대에서 2020년대까지 지속된 웨이브인데 디지털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미디어가 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차 웨이브를 타고 있습니다. 향후 25년 동안 이번 6번째 웨이브가 세대를 지배할 텐데 AI고 IoT 그리고 로보틱, 드론 그리고 청정 기술 그리고 기후 기술이 많이 주도를 할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브레이크스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에서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공장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웨이브에서는 철로가 깔렸고 그리고 또 교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웨이브에서는 자동차
기업가 등장했고 내연기관이 등장했고 네 번째 웨이브에는 항공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웨이브였습니다.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16년이 되어서는 15억 명이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인터넷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웨이브인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청정 기술이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향후 25년 동안 글로벌 이코노미가 2배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 특히 청년 기업가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할 일은 다 했다. 발명된 건 다 발명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구 결과 세계 경제가 2배로 증가를 할 것이니까 청년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이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인데요. 스타트업이란 뭘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스타트업 창업자다. 내지는 스타트업 할 거다. 손 들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어주세요. 몇 분 계시네요. 예, 여러분들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음번 세션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또 기업가, 엔터프레너가 아니라도 그래도 이 경제의 에코시스템 일원인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스타트업은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실험입니다. 이 스티브 블랭크가 한 말이죠.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한 말인데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아직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실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실험이죠. 그래서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실험을 하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해요. 쉽다라면 이미 다른 사람이 했겠죠. 지금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자명합니다. 한국에선 실패가 허용이 되지 않죠. 실패가 좀 잘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인데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실패가 아니라 과학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 가능한 스타트업이란 새로운 단체, 조직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는 조직입니다. 또 영구히 스타트업으로 남아있어서도 안 되죠. 이 프로세스를 빨리 졸업하고 이제 회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이고 그리고 올바른 상품과 고객의 핏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복 가능한 세일즈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매니저들을 채용을 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한 다음에 내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고용해야 되는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회사 개발의 가장 흥미로운 트랜지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수익을 내게 되고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고위 관리직도 채용을 하고 대머리거나 아니면 하얀 머리를 가진 나이 들은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150여 명 정도 직원이 된 다음에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되도록이면 빠르게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테크놀로지를 커브로 생각하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테크놀로지를 올바른 타이밍에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기술을 너무 빨리 선보이는 것이 늦은 것보다 더 나쁩니다. 늦으면 좀 따라잡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르면은 돈이 떨어지고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연구 단계를 거치게 되죠. 이게 그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을 커브로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장된 기술이 있고 이제 상품화가 되는 것입니다. R&D에서 상업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노베이터, 기업가들, 창업가들한테 이 부분이 스윗 스팟입니다. 딱 맞는 시간에 딱 적절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상품화해서 고객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빠르게 시장에 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쇼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상품을 갖고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의 창구가 짧습니다. 기술이 발명된 다음에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회사로까지 키우는 창구가 짧다라는 거죠. SNS를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이 딱 적절한 시간에 등장했습니다. 그 예전엔 소셜 네트워크가 없었는데 딱 적시에 페이스북이 출시를 했고 모바일을 활용을 해서 도약적인 성공을 했죠.
벤처 캐피탈이 파이낸싱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커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 매출과 시간 대비로 모델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뭐 초기에는 투자 초기에는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벤처 캐피탈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컨셉 단계에선 시드 캐피탈을 조성을 합니다. 뭐 5,000불 정도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엔젤로부터 창업 투자금을 받습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좀 굴려볼 그런 초기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밸리데이션 후에 어느 정도 뭐 사업에 돈이 들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시리즈 A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을 하게 되죠. 내가 마케팅에 1달러를 쓰면은 50불을 6개월 안에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트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 B 투자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으로 가게 되고 더 많은 투자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예측 가능한 스케일이 되고 그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파이낸싱 모델이죠. 근데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1보 전진하면 2보 후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스텝에서 살아남는 회사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스타트업이 2%밖에 되지도 않는데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지난 70여 년 동안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런 여러 테크놀로지들이 S커브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컨덕터 회사가 2세대 소피스티케이티드 세미컨덕터 회사로 이어지게 되고 PC 회사들이 생겨나는데 그 이전에 컴퓨터 회사들이 없었다라면 내지는 반도체 회사들이 없었다라면 등장 못했겠죠. 7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애플이 75년도에 벤처 투자를 받게 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IC도 등장을 하고 PC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등장을 하고 이 모든 기술이 축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업적에 축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걸 가능케 했던 과거의 업적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미래를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내지는 이게 없다라면 에코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국가를 방문해봤고 모든 국가가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해요.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는 특정한 상황이 맞물렸고 그리고 특정한 산업과 전문성이 맞물렸기 때문에 조성된 거기 때문에 반복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노베이션 클러스터가 이런 모양을 띄어야 된다라고 제가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벤처 캐피탈이 필요합니다. 돈을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죠. 투자를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죠. 엔트러프러너 기업가들은 대학에서 졸업합니다. 엔지니어들 그리고 또 비즈니스인들이 대학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주요 기업들이 생태계에 있어야 됩니다. 주요 기업이 벤처 캐피탈 회사의 자금줄 역할을 해주거든요. 요즘에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 대기업들이 또 그 엔터프러너들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스타트업 회사들은 매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IPO를 하지 않고요. 다른 큰 회사가 인수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세 개의 주체만 있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회계사들, 변호사들, 컨설턴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테크놀로지라는 벤처를 이해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제 조건을 조성할 정부가 필요하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요즈마 펀드. 1993년에 조성된 이스라엘 펀드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이 요즈마 펀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테크놀로지 에코시스템 세계 2위거든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정부가 주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영국의 세제
제도를 보면은요, 엔젤 투자자들이 세금 공제를 받기 편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싱가포르이 뭐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로부터 배워가지고 싱가포르도 그런 일을 했고요.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태계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정부가 한 국가의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할 그런 환경을 조성해줄 역량이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도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을 배출을 해야 되죠.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인들, 마케팅, 현대적인 마케팅 청중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케터들을 배출할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보유한 한 가지가 있어요. 경험 있는 매니지먼트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직원 100명에서 1000명으로 키우겠다. 이럴 때는 경험 있는 경영진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에서 실행으로 옮겨줄 그런 매니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에는 그런 매니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뭐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 자체가 실리콘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매니저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자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게 프라이빗 캐피털이라는 풀 안에 존재합니다. 민간의 돈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양한 클러스터를 보면은 왜 특화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에는 예를 들면 핀텍 스타트업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뉴욕과 런던이 그 금융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파이낸스 핀텍이 뜰 수밖에 없죠. 근데 LA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회사들이 많잖아요. 미디어 스타트업이 많죠. 소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많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LA가 미디어 허브이기 때문이죠. 그럼 서울은요? 서울이 잘하는 건 뭔가요? 서울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으로 반짝일 수 있는 분야가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민간 자금도 커야 되죠. 엔젤 투자로부터 시작해서 민간 투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됩니다. 엑싯,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클러스터를 한번 보면은 두 개의 다른 요소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가 탤런트 집중도입니다. 엔지니어들의 마케팅 전문가들 얼마나 많은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혁신이 얼마만큼 있나 봐야 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하이테크 분야에서 있고요.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이 모이고 R&D 지출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특허 출원 건수도 중요합니다. 이걸로도 저희가 척도를 한번 삼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쪽을 보면은 인력 쪽을 보면은 고등교육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인구의 교육 정도도 전반적인 교육 정도도 중요하고요. 인구학적 구조 그리고 또 고용 가능 근로 인력, 인구 밀도, 하이테크에서 근로하는 종사자 비율 이런 거를 보고요.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탑 25개의 도시를 보는데요. 이노베이션을 보자면 서울이 6위입니다. 근데 그 탤런트 집중도에서 보면은 21위로 약간 순위가 처집니다. 그래도 두 쪽을 보면은 두 캐테고리 다 그 상위 25개 도시에 있죠. 이노베이션과 탤런트 콘센트레이션 서울이 다 상위권이니까 가능성이 있고 더 이제 인력을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가로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와주셔야 돼요. 그냥 대기업 취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혁신적인 회사들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기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코시스템에 대기업의 역량이 중요한데요.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지만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아권이 사실 강해요. 회사 투자 45%가량이 다 아시아권에서 나옵니다. 올해는 사실 어려웠죠. 2021년과 상황이 다릅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요.
그런데 좀 안정화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2020년, 19년보다는 상황이 좋죠. 그냥 약간 후퇴했다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21년이 워낙 셌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업의 투자가 괜찮지요. 이 에코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업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의 경제적인 영향을 미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979년 이래 총 상장사 43%가 벤처 캐피탈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60%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시가총액의 60%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의 데이터니까 더 숫자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은 숫자의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또 R&D 한 80%가 한때는 벤처 펀딩된 회사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펀딩된 회사랑 벤처 캐피탈 펀딩된 회사가 이렇게 양상이 다릅니다. 예, 지금 기업가들 여기 계신다 그러셨죠? 그러면은 대기업 사람들 그리고 또 기업가, 엔터프레너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커리어를 어떻게 정하는지 좀 중요시 봐주세요. 대기업 사람들 한 분야의 전문가죠. 수년 동안 한 분야를 팝니다. 그리고 또 수년 동안 기업에서 승진하려고 노력을 하죠. 과장 되고 뭐 부사장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요. 아침 출근 시간 일정하고 퇴근 시간 일정하고 휴가 갈 수 있습니다. 가족 데리고 휴가도 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죠. 그리고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좀 갚아야 되고 가정도 꾸리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라이프 밸런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 사람들은 좀 매우 달라요. 이 사람들이 제네럴리스트입니다. 창업자라면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한 가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일즈도 해야 되고 회계, 고용, 관리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제네럴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직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빠르게 좀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5살에 창업을 했어요. 어려서. 좀 특이하죠. 제가 15살 때는 특이하지만 오늘 15살한테는 괜찮아요. 요즘 티네이저들이 창업 많이 하고 성공하고 앱도 만들고 그러죠. 저 때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없더라도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 때 일을 시작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취합니다. 비싼 차 없어도 되고 비싼 아파트 집 없어도 돼요. 그래서 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잃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제일 중요하니까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택일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5년,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한 분들이 갑자기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라이프 스타일을 갑자기 변경하고 누렸던 편안함을 다 떨쳐버리고 창업을 하는 게 힘듭니다. 통상적인 미국의 커리어를 한번 보세요. 한국도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잘 받죠.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되죠. 특히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회사, 대기업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승진합니다. 착실한 직원이니까 승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골프 치다 죽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커리어 경로이죠. 근데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스타트업이 만약 성공을 한다라면은 뭐 이게 갑자기 성공했겠다,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공했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성공한 회사들 수년 동안 뭐 실패를 하고 다시 창업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다가 어느 날 성공하는 것입니다. 벤 호로위츠라는 투자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스타트업 CEO로서 아기처럼 잘 잤는데 2시간마다 아기처럼 깨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스타트업 창업자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좌절하면 안 돼요.
취미도 없고 그냥 스타트업에만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이 회사의 정체성이랑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정이 나쁘면은 그 하루가 나쁜 거고 내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과학자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과학 실험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험은 실패다. 근데 성공을 하면 그게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We also don't have that much time 또 우리가 시간이 to be successful startups. 소중해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1년이 걸려요. Another 2 years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테스트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내 상품 누가 살까? 테스트하는데 2년이 걸리고요. 만약 성공한다라면은 5년에서 8년이라는 내 인생을 바쳐서 창업 회사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2살 대학 졸업해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실패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뭐 비즈니스 스쿨로 가던가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다시 하시겠죠. 2년 뒤에. 그리고 스타트업 두 번째 창업을 합니다. 예전에 실패로부터 조금 배우기 때문에 조금 실패를 더 빨리 하겠죠. And then 그 다음에 working on your third 뭐 이제 세 번째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창업사에서는 과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5년이 지나가면 10년이 훌쩍 지나간 거잖아요. on the next one.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창업을 합니다. You spend another 4 years of your life. 창업해서 또 4년 동안 매달리는 거죠. 4번 창업을 했는데 벌써 30대 중반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제가 뭐 가는 데마다 가장 최연소였는데 근데 이젠 최연소가 아니죠. 어딜 가던 최연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멈추자. 나는 안 되고 그냥 다른 데 취직이나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30대 중반이 되면은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도 경험을 쌓긴 쌓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살려봐야 되고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내가 인생의 5년을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잘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 업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Going to be drivers of the future. 미래를 끌어줄 그런 인더스트리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향후 10년 동안 포춘 500사의 75% 그러니까 세계 최대 500개 회사들의 75%가 아직까지 창업도 되지 않은 회사일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안에 가장 클 회사의 75%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회사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 IoT, 스마트 매니팩처링, 핀테크, 모빌리티 그리고 또 기후 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개를 제가 꼽아왔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더 있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살펴봤던 업계이고 이쪽에서 좋은 회사들이 태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입니다. 이쪽에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Talking about it's not just medical. 그냥 의료뿐만이 아니라 뭐 보건과 관련돼서 헬스케어 전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크게 변하고 있죠. 여러 가지 메디컬 헬스 분야가 나와 있고 이런 분야가 변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병원 예약 내지는 퍼서널 컴퓨팅, 의료기기, 스마트워치 이런 거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A lot of this is happening outside of the 그리고 또 미국 외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죠. 미국의 FDA가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메디컬이라고 제목이 붙으면은 개발에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지역이 있어요. 더 싸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So 또 관련된 게 있죠. loves to eat, 한국이 고기 좋아하죠. loves beef and 소고기 참 좋아하시고 치킨도 좋아하시고 근데 오늘날 that this is not beef. 이게 고기가 아닙니다. From the future. This is 이게 그 연구실에서 키운 랩 미트이죠.
typical meat products that are 육류 제품들 뭐 가축을 키워서 도축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을 하는데요. 이제 뉴 웨이브에서는 합성 인공 고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비욘 버거, 파시블 미트 등등의 회사가 이미 있죠. 그 고기 맛이 나는데 고기가 아닌 것들. those are already very popular. 이런 회사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신세틱 치킨을 선보이고 있고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육 시장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건강상의 이유로도 좋습니다. 고기 안 먹으면 건강하대요. 제가 고기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생선만 먹는 피스카테리안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고기 안 먹으면 좋대요. 저희가 많은 물도 사용하고 토지도 많이 사용을 해서 가축을 사육합니다. 그래서 비프 1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1800갤런의 물이 들어가요. 만들어낼 때까지.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16파운드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미화로 표시를 했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공육 같은 경우에는 물도 덜 들어가고 배출도 덜하고 토지도 사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고기값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육이 일반 고기 값보다 싸지게 되면은요. 건강상으로도 더 좋고 환경으로도 더 좋고 맛이 똑같다. 그럼 아마 인공육을 드시겠죠. 향후 한 5년, 10년 안에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IoT 분야입니다. IoT는 이미 몇 년 동안 과대 광고가 됐던 분야이죠. 인터넷 of all things입니다. 소기기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5G 인터넷의 좋은 파트너라고 봅니다. 5G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데이터 포착이 좋고 그리고 또 데이터의 반응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스마트 기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있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이죠. 한국이 뭐 AI 쪽으로 선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또 전자기기를 2010년에서 25년까지 전자기기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IoT 내지는 인터넷 연결 기기들이 얼마나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G가 아주 중요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의 청중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5G 덕분에 교통,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에너지랑 수도, 유틸리티, 제조, 농업, 유통 등등을 빨리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5G가 고속으로 연결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모든 곳에 다 설치하지 않아도 연결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향후 몇 년 동안 그 사이즈가 더블을 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에도 하이스피드 네트워크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사실 커버리지가 좀 떨어집니다. 아시아 도시 같은 경우는 밀집도가 좋아서 커버리지가 높은데 북미가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핀테크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핀테크 쪽에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몰렸었죠. 핀테크에서는 투자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근데 이 분야가 중요한 게 디지털 통화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트랜잭션이랑 상업을 이음새 없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CB 인사이트가 핀텍 250 그 목록을 발표를 했는데요.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핀테크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회사들이 핀테크의 밸류체인 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숙한 시장에서 개발된 기술을 개도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유명해진 슈퍼 앱들이 있죠. 이제 그런 앱들이 아프리카로 가고 있습니다. 또 딜리버리 앱들, 택시 앱들, 이게 디지털 월렛이 되고 있죠. 은행 계좌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월렛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던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죠. 모빌리티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약자가 있어요. 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c, 이래서 CASE라고 약자를 씁니다. 그리고 각각 분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빌리티 섹터 2015년도에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 투자자들이 전기차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모빌리티에서 전기차가 너무 비싼 사업이다, 마진이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올해 새로 나온 차량을 보면은 컴퓨터가 정의한 차량이죠. 모든 상업용 차들이 거의 전기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원동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 규제이고 두 번째가 정부 인센티브입니다. 당근과 채찍이죠. 규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보시면은 EU에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35년부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엔 내연기관 차가 시내 내부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많은 도시들이 캘리포니아랑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2035년 이후 대부분의 도시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제 혜택이 있죠. 전기차 사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커넥티드 C, 약자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항상 온라인 상태의 자동차입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이죠. 이 시장 규모가 1918억 불 규모이고요. 연간 성장률이 18.1%나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토노머스, 자율주행 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좋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장도 113억 불 규모이고 연간 성장률이 31.3%입니다. 센서, 소프트웨어, 인터그레이션 등등이 다 분야이죠. 또 자율주행 자동차, 오프로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내지는 오프로드 스페셜티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율주행 차들이 벌써 활발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더욱 발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쉐어드, 우버 택시라든지 아니면 게트와 같은 택시 앱들 있잖아요. 공유차들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스쿠터 빌리는 거, 이런 게 다 쉐어드 모빌리티 시장이 있지요. 2028년까지 2,423억 불 규모로 성장할 거고 성장률은 16.3%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일렉트릭입니다. 이게 1.3조 달러 시장으로 28년까지 성장을 할 거였고 연간 성장률이 24.3%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자동차 대수에서 2%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전기차가 전체 시장의 한 10%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가 훨씬 더 많죠. 정부 인센티브 덕분입니다. 덕분에 더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하고 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좀 연료값이 올랐죠. 미국하고 유럽에서 휘발유 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좋죠. 드레이크스타에서 보고서를 출간을 하는데요. 드레이크스타.com에 가시면은 저희 분기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 다른 회사들, 모빌리티 분야의 회사들과 관련된 리포트를 이렇게 출간을 하고 있죠. 몇 개의 회사 명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맥 테크입니다. 기후 테크이죠. 이 분야가 진짜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제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지만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 관련 컨퍼런스, 중요 컨퍼런스가 지금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기후는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클라이밋 테크를 보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클라이밋과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기후가 사실 모든 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 내지는 식품가, 이게 다 기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오염, 내지는 교통으로 인한 오염, 이 모든 게 다 클라이밋 테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많죠. 제가 볼 때는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고 어떤 분야에 내 10년을 바칠 건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기후와 관련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계가 많은 돈을 클라이밋 테크 쪽으로 넣고자 하거든요. 이만큼 많은 돈이 클라이밋 테크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가 다 줄어든 해가 있었죠. 예전보다 2021년에 비해서 투자가 반으로 줄었는데 2022년에는 클라이밋 테크 쪽은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본이 엄청나게 기후 테크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쪽에 투자를 하셔서 뭐 펀딩을 받으면 좋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사들이 드디어 기후 관련 회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제조도 흥미롭습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3D 프린팅과 관련이 되어 있죠. 사실 3D 프린팅 지난 몇 년 동안 좀 잠잠했는데 근데 3D 프린팅 쪽으로 진전이 많았습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죠. 다 수공예품으로 만들었는데 산업혁명 후에 공장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공장에서 조립이 효율적으로 되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CAD가 생겨났고, 그리고 또 적시 생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D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3D 프린팅이 현실화되면은 제조 쪽에 더 큰 혁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3D 프린팅 가지고 소규모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토타입을 만들지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접어들게 되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될 것입니다. 뭐 3D로 싸구려 뭐 플라스틱만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프린팅하고 약도 프린팅하고 기계도 프린팅하고 자동차도 이게 스팅거 자동차거든요. AI를 활용을 해서 경량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품들을 거의 대부분 3D 프린터로 프린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한 10년 내에 전체 전자기기, 배터리를 포함해서 3D로 프린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혁신이죠. 그리고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세상입니다. 투자를 한번 볼까요? 투자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퍼스트 스테이지에 투자를 하고 10년 뒤에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10년을 내다보고 시장을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가라면은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시고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유전공학하고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이 아주 흥미로운 분야예요. 제가 각각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요. 이 크리스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은 분은 아니시네요. 크리스퍼는 약자입니다. 버클리랑 프린스턴 대학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약자예요. 버클리가 특허 출원을 했고 UC 버클리죠. 그리고 유전자 편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주 광범위한 유수가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뿐만이 아니라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유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세대 유전자 엔지니어링 공학이고 실리콘밸리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제 제네틱 코드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코드처럼 컨트롤하게 하는 것입니다.
혁신인데 사실 미디어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지요. 인류랑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게놈 편집 시장이 벌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죠. 크리스퍼가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데 활용이 되었고요. 코로나 백신이 없었다 하면은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없었다라면 백신이 더 늦게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 독감 백신이 기존의 독감 백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이 되고 상품화될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게임은 다 보셨죠? 이렇게 공을 움직여서 벽돌 깨게 하는 거예요. 일부 AI 연구자들이 2년 전에 트레이닝 모델을 개발을 했고 AI한테 이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처음 게임을 했을 때 실패했어요. 그냥 공 몇 번 튀기지도 못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처음으로 게임해봤을 때 잘 못하는 것처럼 실패를 했는데 근데 대략 한 15번 정도 해보니까 AI가 알고리즘을 해결을 해내가지고 딱 한 번에 다 판을 깼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AI를 훈련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게임과 관련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몸이 재생되는 이런 민달팽이 같은 게 있었는데요. 수백 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비디오 게임을 그 판을 깨기 위한 똑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니까 이 문제를 이 사이언스 퍼즐을 해결해 보라라고 하니까 42시간 내에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못하죠. 그래서 AI랑 다른 기술을 다 결합해서 어떤 상품이 태어날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로부터 질문도 받겠는데요.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냥 계속해서 해보세요. 실패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고 리스크 떠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유롭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제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실리콘밸리 관련돼서 말씀 주시면서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 그 직원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그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나이인데 아까 스타트업 관련해서 말씀 주실 때는 청년을 좀 기반으로 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혹시 장년 창업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좀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네. 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first of all. And during your presentation, you mentioned about the culture in Silicon Valley, and you also compared big startups and the big companies. So you mentioned about the employees of or staff of startups and big companies, but I used to be a young entrepreneur, but I am getting old. So you only mentioned about the entrepreneurship of startups of young people, but as many people who are here are going older. So what would you recommend as the way for our older generations to create entrepreneurship when we do the business?
It's a hard question. As I said, it's very difficult to make the transition later because you probably have a family, you probably have kids, you have responsibilities. You can't just sleep under your desk in the office and work on your startup. So there's pluses and minuses. When you already have a family, I think you have a family, yeah? So it's very important that at least your spouse has a stable job if you're going to do a startup. And it's very important for you to be organized with your time and be very efficient. And when I was running my companies, I've been away from startups for a few years now. Maybe someday I'll go back to and start another company. But I like to hire parents because these are people who have to be organized and very efficient with their time. So the minuses you have is that you have responsibilities you don't have all the time. But the pluses are that you already learn how to be very efficient and you have a lot of experience at working, so you'll make fewer mistakes. So it is possible. It's not easy, but if you have a supportive family that understands that you're going to do an experiment that's going to take all of your time, and you may fail, statistically you probably will fail, and they're okay with that, then you have an opportunity to try. So you have to be prepared for it, because it is difficult, mostly on the relationships in your life, because you won't have any hobbies, right? You're competing with young people that are doing this 100 hours a week. So if you only have 40 hours a week, you have to be that much more efficient. So it's doable, but it's very difficult, and you have to be prepared for it.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ank you for your answer. 네,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one question from the online audience. Many VC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these days getting funds due to the credit crunch. So how do you think we could survive? Well, you don't need to feel sorry for venture capitalists, usually. Venture capitalists usually are pretty established in their career.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벌써 자리를 잘 잡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첫 9개월 동안 전 세계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기록적으로 돈을 많이 조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쪽에서 그 유럽 쪽에서는 좀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12년에 처음으로 바이어스 마켓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세력이 우세하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회사를 사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프로세스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비싼 가격에 회사를 샀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침체가 됐다. 뭐 이런 경기 침체기는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이런 기간에 최고의 회사들이 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엔지니어도 싸게 고용할 수 있고 광고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최고의 회사들이 생존을 하고 경쟁도 덜하지요.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VC들, 새로운 VC들이 타이밍을 좀 놓쳤다. 그러면은 다시 시도하셔야 되죠. 몇 년 기다렸다 또 시도를 하시면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현 시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년 만에 맞는 바이어의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들, 투자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상황이 풀릴 것이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거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out of time, so we have to leave it there. But thank you so much Thank for you your very much. presentation.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무대 세팅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는 창업에서 지속 가능 기업이 되기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ESG 혁신 경영 사례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의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분씩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로 신지현 CSO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진동환 상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시스 파트너스 이행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모더레이터 역할은 이상한 마케팅의 자청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이 끝난 후에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자청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모더레이터를 오늘 맡게 된 이상한 마케팅 대표 자청입니다. 네. 이번 토크 콘서트의 타이틀이 창업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까지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ESG, 이 ESG라는 게 되게 많이 듣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배우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책무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먼저 패널 네 분께서 각각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ESG 관련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들어본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눠볼 예정이고요.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씩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표적인 ESG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신지연 웰로 CSO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가 어디? 네. 위에도 보여주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웰로의 신지현이라고 하고요. 맞춤형 정책 추천 신청 서비스 스타트업에서 CSO로 일을 하고 있어요. CSO면 Sustainability Officer, 지속 가능성 책임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내는 ESG 수업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ESG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발표 시간이 5분밖에 안 돼가지고 되게 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보통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ESG 투자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과 ESG가 관련된 경우, 예를 들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계시거나 뭐 대체육이라든가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작년부터 투자를 좀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관점으로 ESG를 보는 경우인데요. 리스크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투자한 돈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ESG라고 하는 비재무적 지표를 좀 보고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에 중기부랑 그 한국 벤처 투자에서 ESG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내놓는 것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임팩트 투자라든가 뭐 소셜 임팩트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ESG에 대한 경영,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 주제도 마침 창업에서 지속 가능 기업이 되기까지라고 해서 창업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하이라이트 하실 수 있지만 뒤에는 지속 가능 경영을 결국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ESG를 챙길 때 ESG 하면 이쪽으로 되게 많이 쏠리세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비즈니스 아이템을 갖고 계신 경우들만 투자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요. S 영역과 G 영역도 좀 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S 영역은 사회인데요. 이것은 KESG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합동부처 발표로 발표된 내용인데 S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노동 환경 그리고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챙겨셔야 될 부분은 고용노동 환경 쪽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보호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부분도 S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영역은 지배구조라고 해석하지 않는 이유가 그 지배구조는 오너 기업들은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버넌스는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기업 내에서 스타트업에서도 충분히 담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500이라고 하는 투자사에서 봤던 ESG 지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에서는 굴뚝산업이랑 이제 이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자를 고를 때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인 클라우드 사업자를 고른다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 S를 좀 챙기실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의 KPI 부분과 ESG를 연동시키는 부분이 거버넌스에 담겨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요즘에 오픈 이노베이션 많이 적용하시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혁신을 내부적으로 이뤄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외부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셜 벤처나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랑 손을 잡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빈이라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자판기처럼 생긴 곳에 플라스틱을 넣으면은 깨끗한 플라스틱 자원으로 만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운동화, 옷, 그리고 뭐 가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롯데그룹이랑 같이 손을 잡고 순환 경제 모델을 그 자원을 수급하는 것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 단계까지 그리고 재생산해내는 것까지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유명하죠. 요즘에 그린랩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농경민들의 70%, 우리나라 농경민의 70%가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 팜모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투자금도 어마무시하게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 봤었던 서비스 중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탄소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 농민들이 기업에 탄소를 거래할 수 있는 탄소 거래 플랫폼을 지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ESG적으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을 잘 살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은 제가 1월 10일자로 이제 스타트업에 조인해서 지속 가능성 책임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Q&A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일단은 제가 그 스타트업의 그 임원으로서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이거든요.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다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들어봤는데 그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대기업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진동환 상무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앞에 너무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 오늘 제가 설명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다른 화면 같은데요. 그냥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시면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나시는 게 혹시 블리자드나 엑스박스 많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애저도 기억 많이 나시고 해서 최근까지는 저도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클라우드에 기반으로 탄소 배출도 하고 데이터 센터가 막 생기면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하에 놔서 탄소 배출을 하는데 오늘 이제 어제까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스타트업하고 투자 유치가 많이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슬라이드는 한 2, 3분 정도 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메타버스가 핫하니까 메타버스의 ESG로 어떻게 스타트업이 좀 생존하고 함께 해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의 제목은 데이터 혁신으로 ESG를 경영을 계속하자는 건데 스타트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지속성이란 이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점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4개의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장 클릭해 넘겨주세요. 예. 첫 번째 보시면 기후변화로 해서 수많은 지구와 지구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탄소 배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친구 교수랑 이야기했는데 저 ESG가 왜 나왔을까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국의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과 그 관점에 있어서 어떤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가 인권 침해라든지 인권 보호라든지 소셜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서양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 중에서 그거를 CSR, CSB 이런 ESG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차트에 보시면 ESG의 가장 크고 중요한 키포인트는 카본에 대한 네거티브 감소로 가져간다는 게 첫 번째 장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강연 내용을 한 원페이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ESG는 AI인데 AI에다가 제가 용어를 착한 AI로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만약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살면서 어떤 우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이 AI가 특정 패턴을 찾아준 특정 패턴을 범죄나 안전 예방이나 사회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스타트업들이 하나의 투자 유치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착한 AI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착한 AI 보시면 주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 CEO 분님께서 많은 비영리 기관 또는 영리 기관 그리고 스타트업 기관들과 함께 해커톤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장만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주제가 5개인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주제가 지구를 위해서 어떤 AI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AI란 해커톤은 뭘 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들과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AI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을까가 특정 주제이고요. 두 번째가 보시면 혹시 여러분 살다가 보면 오늘 여기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잘 돼 있죠. 그래서 억세시빌리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이 뭔가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ESG가 경영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메타버스 형태에서 재해, 안전, 그리고 홀로렌즈나 아니면 기타 HMD 장비를 끼고 스타트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있고 2022년, 2023년에 저희 정부에서 주도하고자 한 대다수의 사업들이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형태로 ESG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기 보면 휴머니티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랑 서로 협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협업의 골자가 커뮤니케이션이나 인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줌 이후에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줌 많이 썼는데요. 이런 휴머니티가 많이 사라져가니 메타 휴먼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만들어 가자 이런 형태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컬처를 헤리테이지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런 걸 가져가자는 거고요. 1분이 남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for Health.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었을까요? 건강에 대한 헬스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부분들을 ESG로 하고자 한 거였고, 한 장 넘겨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보시면 프로젝트를 5개 단계로 했습니다. 첫 번째 와일드미를 예를 들면 사회과학자나 생물학자가 살아가는 어떤 생물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 형태를 MS의 AI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로드를 하면 사이언티스트가 행동의 패턴을 조사를 하고 조사된 패턴의 행동들을 보고 투어리스트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서 지구에 대한 어떤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을 서로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술로 보호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메타버스로 구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고 인터랙트하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구를 살리고 휴머니테이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마지막 장 한 장만 넘겨봐 주세요. 잘은 모르지만 지구는 변하고 있고 이 변하는 지구를 다시금 살리고 싶다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스타트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소 네거티브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ESG를 경영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장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DNA라고 들어보셨어요? D는 데이터고요. N은 네트워크이고 A는 AI입니다. DNA가 저희 2022년, 2023년 우리나라의 정부가 주도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니 이런 ESG 경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준비해 나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후 스타트업 후시 파트너스 이행열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시 파트너즈 이영렬입니다. 네, 지구도 살려야 되고, 네, 요즘 스타트업도 살아남아야 돼서
고민이 많은 시즌입니다. 저희 후시 파트너는 아직 창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어떻게 저희가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후시 파트너즈는 이제 후라는 이제 깊은 이 호흡을 지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IT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작년 11월에 한국의 스타트업 최초로 저희가 COP26에 초대를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했고, 발표 내용은 결국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MS 같은 대기업들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역할도 필요한데, 일상에서 개인들이 기후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플랫폼을 통해서 습관화시키는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내용들을 발표했고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COP26에서 그 이집트 에너지 장관님이 올해 COP27에 좀 참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비행기 값이 좀 아까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또 한국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널리 알리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는 글로벌 기후행동 컨퍼런스가 국내에서 열렸는데 여기도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참석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대기업들이 굉장히 탄소 배출량 측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좀 공감을 많이 얻은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했던 사례고요. 광주광역시 남구에 계신 분들과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후 행동들을 그분들의 아이디어 내서 기록하고 실제로 그 액션을 하시고 그 액션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저희가 리워드로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수십 종류의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셨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기후 행동들이 얼마만큼 이제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실현했었고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이런 서비스 플랫폼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은 중소기업들이 뭐 만나보시면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세요. 점점 글로벌 기업들은 배출량 측정을 요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공시가 또 의무화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세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좀 쉽게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감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 숫자들을 보여줄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런칭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송 분야도 굉장히 그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기차 전환이 돼야 되는 이를 위해서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 국가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송기관들과 함께 전기차로 전환됐을 경우에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대기업이나 정부 주도로 사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일상에서 그리고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하고 싶은데 되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 플랫폼화시켜서 쉽게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좀 그래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도록 저희가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한 1년 정도 저희가 진행했던 경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소셜 이펙트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풍이라고 하는 투자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회사는 이제 초기 투자를 하는 임팩트 투자사이자 이제 초기 창업자에게 단기간에 이제 성장 지원을 하는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또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 보통 기업가 정신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성보다는 혁신성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혁신이죠. 근데 이번 행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은 것 자체가 좀 의미하는 바가 옛날의 혁신성은 지속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혹은 어떤 뭐 과정에 대한 책임보다는
혹은 그 결과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보다는 그냥 얼마나 문제를 그냥 잘 풀었는가,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뭐 가치로서 인정을 받았는가였다면 오늘날의 이제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과정과 결과가 통합되어야 되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 혁신에 대한 책임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ESG 등과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떤 혁신도 뭐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바라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창업자들, 그걸 비즈니스로 이제 체화해낸 곳들에게 투자하는 일을 계속 해왔고요. 사실 이제 저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ESG는 리스크 관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여러 ESG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은 자본시장 내에서 ESG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빠르게 확산됐던 배경도 결국은 자본의 수익 극대화라고 하는 움직임에 저는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익 극대화의 방향이 좀 더 우리 사회의 좀 지속 가능성 혹은 합 목적성에 좀 충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자본 시장의 물줄기를 좀 바꿔내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뭐 저희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임팩트 투자 등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ESG와 관련해서도 각 연기금들에서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어려운 시장 기조에서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ESG를 세 가지 키워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E는 그냥 지구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이냐, S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리고 G는 우리가 이 구성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하는 일이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를 하는 일이어서 이제 갓 창업한 창업자들, 뭐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곳들, 임직원이 10명이 되지 않는 곳들에게 ESG를 요구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초기부터 DNA를 아까 해주셨는데 DNA를 심어놓는 것이 중요하고, ESG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을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준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큰 기업을 지향한다면 지구, 사람, 그리고 구성원들과 각각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ESG 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그 본질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임팩트 투자를 하거나 소셜 벤처 등에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창업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 것인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창업자라면 이들은 그 문제가 사회 문제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창업의 동기가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창업의 동기, 즉 임팩트를 극대화해 내려다 보니까 비즈니스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나면 결국 이 비즈니스가 워킹을 해야만 애초에 목표했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ESG가 달성되는 걸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논의가 좀 더 균형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업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가 더 우선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 회사가 투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내지는 ESG 중에서도, 물론 ESG는 리스크의 관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 관점에서 혹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임팩트를 더 창출하는 데 있어서 기후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기후 중심으로 투자를 열심히 해오고 있고요. 특히 현재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한 30% 정도가 기후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식품, 순환경제, 뭐 또 적응 및 모니터링, 신재생 에너지, 윤리적 소비, 모빌리티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임팩트 투자사로서 저희가 ESG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지금 업계에서도 쓰고 ESG 투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더 이제 기후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초기 스타트업들이 초기부터 그런 DNA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여기 지금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영상이나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 많이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대본에 소셜 섹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셜 섹터라는 단어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랑 소셜 섹터가 뭐죠? 이게 맥락에 따라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통상은 소셜 이코노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경제와는 다른 의미에서, 혹은 기존 경제가 어떤 재무적 이익이나 성장만을 강조해 왔다면 어떤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가 강조되는 의미로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사회적 경제는 좀 더 협동과 연대의 정신이 강조되는 경제 체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이제 그런 섹터를 혹은 그런 움직임을 통칭해서 소셜 섹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통상 이렇게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연결시켰을 때는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등 좀 더 기업의 방식이나 기업이 가진 어떤 혁신성 등을 담보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그런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업가 정신을 영리 섹터에서만 찾게 되거나 좀 더 기업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영리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요즘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인데 좀 더 스타트업의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을 좀 통칭해서 소셜 섹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약간 어려운데 소셜 섹터가 ESG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상혁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인데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ESG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접하고 계시지만, 혹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요새 정말 많이 회자돼서 익히 경험, 체험 하고 계시지만, 다 수십 년 이상 된 개념들이고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 해온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의 연원으로 흘러가면 저희 같은 섹터에서는 책임 투자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책임 투자가 UN 기준으로는 1970년대를 일단 오리진으로 보는 것 같고, 임팩트 투자는 UN 기준으로는 18세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전부터 이런 개념들이 있어 왔고, 그걸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이게 하나의 메인스트림이 되었구나, 혹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영역 내지는 어프로치 내지는 스탠다드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대나 이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거나 혹은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ESG로 대표되는 요소들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또 실제 비즈니스나 혹은 이 여러 필드에서 체화해온 조직이나 개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조직의 개념으로는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존경받는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올해의 이쪽 섹터에서 가장 소셜 섹터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이라고는 파타고니아 이렇게 꼽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기업 자체가 ESG를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체득해오고, 더 나아가서 기업 전체를 사회적 가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조직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런 곳들이 오늘날 이렇게 ESG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기업가 정신 주관의 주된 키워드로 삼을 정도로 만들어 온 분들 혹은 만들어 온 조직들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여러 실험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의미로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동환 상무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알려지기로 굉장히 이제 ESG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는데 AI for Good 이외에 이제 경영 사례, ESG 경영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실 게 있으신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for Good 해가지고 5가지로 전 세계에 많이 확대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실 거고 해커톤도 많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 저희가 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게임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저도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MZ 세대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애가 3명 있는데 이 애가 맨날 뭐 로블록스나 아니면 기타 이쪽에서 열심히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좀 전에 황상현 대표님이 이제 ESG를 지구랑 사람과 구성원으로 이렇게 세계를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에서 바라보는 ESG는 새로운 가상의 공간, 그러니까 메타가 초월이고 벌스가 유니버스라는 우리 지구인데 지구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면 굳이 그 공간 안에서 활동하면 카본이 만들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예를 들면 이런 DDP라는 공간을 만들고 저희처럼 사회자들을 만들고 구성원들을 만들고 여기에 수많은 기술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도 있고 이 과정들을 다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새로운 카본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에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ESG가 옛날에는 CSR로 무조건 사회적 책임을 해라라고 이런 게 1세대였고 2세대가 이제 CSV라고 돈을 번다고 하면 3세대는 아까 이제 그 임팩트 투자도 말씀하시고 아까 신지현 대표님이나 이행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신뢰를 구축하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메타버스로 고민해서 블리자드를 수많은 돈으로 인수를 했고 홀로렌즈로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천에 가보면 혹시 청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슨튼이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청각장애인들한테 아바타를 만들어줬어요. 그 아바타를 통해서 필요한 거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메타버스 상에서 청각 말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주고 로봇가 대신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공간을 체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S병원 같은 경우는 혹시 병원 많이 가보시죠? 뭐 부모님이나 응급하게 환자가 이송이 됐어요. 이번에 저희 그 압사 사고로 이제 그 조금 위험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심폐소생술 죄송합니다. 목이 막히는데 CSP를 해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홀로렌즈나 아니면 제3의 어떤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된다면 이런 부분 ESG가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ESG에서 저희가 스탠폴리 머근이 이제 MSGI라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ESG E가 60%가 넘고요, S가 한 20% 되고 그다음에 G가 10% 정도 되는데 이 항목이 뭐가 있냐면 탄소 배출에 관련해서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오염 폐기물의 문제 해결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 상에서 구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셜에 관련해서는 아까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제가 조금 보면 보건이나 안전의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 영역들을 메타버스에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거는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가상 공간의 ESG를 구현하는 형태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임팩트 있는 투자 있게 정부에서 DNA라는 형태로 스타트업들한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행렬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UN COP에서 어떤 발표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8위 탄소 배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후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좀 뭔가 되게 어려운 분야 같고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되게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걸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COP 26에 참석하게 된 거는 굉장히 우연이고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창업하게 된 계기는 뭐 이렇게 저기 세 분처럼 제가 사실 ESG나 환경적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요전에 이번이 두 번째 창업이고요. 첫 번째 창업이 KST 모빌리티라는 마카롱 택시 서비스를 운영했던 회사를 제가 4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네, 마카롱 택시 자체가 전기차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향했던 회사였고, 그래서 직영 택시와 가맹 택시를 전기차 위주로 구성을 하면서 이쪽 EV 쪽 산업들을 보면서 우연찮게 그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으로 저때 수익을 얻는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사실 탄소 배출이 실제로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었고, 작년에 마카롱 택시를 나와서 새로 후시 파트너를 작업하면서 그 수성 분야가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탄소 배출권을 운송기관들이 좀 획득하게 해주면 좀 더 빠르게 전기차 전환을 좀 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뭐 버스 조합, 뭐 택시 조합, 화물 조합 등을 좀 찾아다니면서 많이 설득을 했고, 네, 되게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긴 했는데요. 네, 그게 실제로 그 돈이 되냐라고 그 정도로 되게 생소했던 것이었고, 그래 잘 설득이 돼서 지금 운송기관들과 같이 수송 분야의 그 전기차로 전환했을 경우에 배출권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또 주변의 그 스타트업이나 그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봤더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곧 배출량을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인력을 또 써야 되고 이러기엔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참에 또 수송 분야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더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조금 플랫폼, 다양한 좀 플랫폼들을 맞춤형으로 만들어 현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지연 CSO님께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기업이라던가 이제 주된 경영 과제로 ESG를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이제 생존이 먼저이다 보니까 이제 ESG 조직을 내재화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관련 ESG 경영에 대한 이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도 ESG 투자 때문에도 이제 투자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최대한 ESG로 메시지화해서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ESG를 리스크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건강한 기업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ESG에 대한 체계를 잡으시는 것과 내재화를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뵈면은 그 ESG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창도패 아시죠?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정부 자금을 받으실 때 ESG 실천 계획을 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 쪽에 공공건물에 입주해 계신 경우에도 ESG 경영 실천 계획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공시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IPO 가시는 기업들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 빠른 경우 뭐 3, 4년 만에도 가시잖아요. 근데 공시제도가 되면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시 부분도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창업하시면서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스타트업에서 ESG를 내재화하는 방법을 제 경험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10명 직원인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CSO를 맡았어요. 근데 CSO라는 게 이제 지속가능성 책임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되게 생소하시죠? 글로벌 기업의 뭐 유니레버 정도 돼야지 있는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소한 타이틀인데, 제가 그 노을이라고 하는 소셜 벤처, 우리나라에서 최초 상장한 소셜 벤처 헬스케어 스타트업인데, 노을 CSO님을 뵙고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3가지 동기부여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직 구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파이낸스가 그 Chief Sustainability Officer라고 하는 지속가능성 책임 임원한테 보고를 드리는 기준이 되어 있었고,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우위에 둔, 그러니까 단기 극대화와 지속가능성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걸 지속 가능성을 우위에 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임직원이 1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되게 치열하게 그 1년에 4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조직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 C레벨들이 4분 의사결정권자가 있으신데요. 어느 한 분이라도 만약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결국은 합의를 이뤄내신다.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스탠다드를 높여놓는 조직 문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도 이제 10명 되는 초기 스타트업에 와서 아, 나도 이런 곳에서 그 체계를 잡는 것에 기여를 하고 많이 배우고 내가 배운 것들을 다른 기업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그 소셜 벤처 분들 만나면 많이 여쭤보는데요. 법정 의무 교육 제대로 하시는 곳 어디 계세요라고 손들어 보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안 챙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는 리스크 관점으로 조직이 작았을 때부터 조직의 체계를 갖추고 스케일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잘 챙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그중에 몇 가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상엽 대표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ESG 분야 중에 특히 기후 쪽에 크게 투자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상엽 대표님.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세 가지 정도로 그냥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리고 그 미래를 현실화로 만들거나 혹은 그 미래에 닥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미래에 각광받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기후는 더 이상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갖고 기후를 이야기를 하거나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전 ESG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2050년의 넷제로 소사이어티는 기정사실입니다. 2050년까지 달성을 못하면 기업 활동 불가능해질 거고요.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없어질 거고 경제 성장률 떨어질 거고요. 소위 얘기해서 경제 침체로 그냥 개별 국가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2050년은 미래는 정해졌어요. 그럼 그 정해진 미래를 앞당기거나 그 정해진 미래에 부합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선명한 건 기후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기후는 돈이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증가했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리세션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기후 영역 투자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아까 그 피칭해 주신 분도 디빅띵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심지어 그 드라이 파우더를 투자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투자사들이 지금 투자를 제일 열심히 하는 영역이 기후고요. 최근에 주식시장 상황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가장 뜨겁습니다. 이미 현실이 기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이걸 저희 같은 투자사도 캐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저는 좀 사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후를 혹은 기후 위기를 스타트업이 모두 풀 수 있을 거냐? 절대 아닐 거고요. 기술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술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할 거고요. 스타트업의 혁신이 없이도 해결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런 혁신의 물줄기나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기후 쪽으로 틀어서 이 우리 다수가 마주하고 있는 거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 회사의 존재 가치이자 또 사회적 가치 등 임팩트가 극대화될 거고, 그랬을 때 또 저희도 투자사로서 자본 수익 역시나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튜브로 송승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신지현 CSO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SG도 ISO 규정처럼 어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그 ISO를 보통 인증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ESG랑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이 ISO 26000, ISO 26000이라는 건데 그건 인증은 아니고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2010년도에 나온 건데 내용을 지금 보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ESG의 실천 계획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한글본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평가를 받는 지표이냐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인데요. 그 ESG 관련된 지표는 글로벌리 한 6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그 지표를 다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랑 공시 지표가 있어서요. 우리나라에도 ESG 평가 기관 세 군데가 있고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공시 지표는 뭐 너도나도 기업들이 다 다르게 공시를 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곳이 뭐 GRI라든가 산업계별로 구분을 달리하고 온 SASB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스타트업에서 자원도 되게 한정적이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걸 다 지키는 거는 정말 불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좀 캐치가 돼가지고 통합하는 움직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100% 통합은 안 될 거고요. 그나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최근에 중기부에서 ESG 체크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검색하시면 되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그 체크리스트에 ESG 각각 항목별로 뭘 봐야 되는지랑 그게 레벨 1, 2, 3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현재 ESG 수준이 어떠한가를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그건 역시나 100% 우리 기업에 딱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서 우리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ESG 혁신 활동으로 활약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창업에서 지속가능 기업이 되기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ESG 혁신 경영 사례를 주례로 토론해 보았습니다. 자리해 주신 모더레이터 분과 또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업가 정신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보다 성숙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낸 정다혜였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기업가 정신 연구자 포럼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서 개발된 3가지의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잠시 쉬셨다가 4시 정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